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의하여 떨어지고 가을의 끝자락에서 예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10개의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과학 철학에 관하여 과학 철학이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건축의 혁명, 예술의 혁명, 문학의 혁명, 철학의 혁명, 여기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 이해가 되는데, 과학에도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를 붙일 수 있을까?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죠? 오늘은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관하여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면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 경험에 의하여 검증 가능한 명제, 과학적 지식이 되려고 하면은 경험적 현실에 의하여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학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사실은 16, 17세기부터 근대 과학은 철학의 돌을 던지고 특히 신학의 돌을 던지면서 나타났죠, 그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것을 실험에 의하여 검증하게 되면서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정말 그 시대에만 해도 이 정치 종교 권력은 과학자들의 생명 하나쯤은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했죠, 그죠? 그래서 겁을 먹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신학은 이제 점점 수동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뉴턴의 역학이 나오고, 그리고 19세기에 전자기학이 발달하면서 연력학이죠, 그죠? 뉴턴의 물리학도 이제 점점 그 토대를 잃게 되는데, 20세기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아인슈타인의, 그죠? 과학의 역사 역시도 거기에는 전통의 선입견이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 어떤 주관의 개입이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주관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됐을 때 객관적 지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과학적 지식을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는 논리 실증주의를 통하여 이제 과학 철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19세기에 실증주의가 발달하잖아. 실증주의의 아버지 꽁트는 지식의 역사를, 인류의 지식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신의 역사, 신학이 다르죠, 그죠? 신학의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역사, 형이상학의 단계가 있었어요. 인류의 지식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증주의의 단계가 나타나는데, 자기는 그것을 갖고 사회학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가였죠, 꽁트. 여기에 힘입어 존 스튜어트 밀은 형이상학의 이 주장하는 그 명제는 되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형이상학은 어디에도 발을 못 대딛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용어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형이상학은 예도가 이미 칸트를 강의할 때라든지 헤겔을 강의할 때라든지 곳곳에서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어떤 초월적 신을 다루는 것만 형이상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과학 철학 역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상학에는 특수 형이상학이 있고 일반 형이상학이 있어요. 일반 형이상학은 오늘날의 과학에도 통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이상학에 대한 이 개념 설정 자체가 안 되면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그 주장들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특수 형이상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든지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 오늘날 철학에서도 다 다루지 않죠. 그죠? 해결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오늘날은 절대정신의 절대지혜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적이 절대지혜를 이야기하겠어. 그죠? 이런 특수형이상학은 오늘날 철학에서도 당연히 과학에서도 다루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일반 형이상학,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특정 구조의 관점에서 그죠? 해석하는 거. 존재론이라고 하잖아. 존재자들의 존재를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 이게 세계관과 관계되죠. 그죠? 이런 것은 과학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어요. 빅뱅 이론, 여러분. 그건 역시 이미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 철학에서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니체는 한 세기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니체가 들어와 있어요. 니체는 마지막 유고노트인 힘의 의지에서 그죠? 실증주의를 비판해. 19세기에 유행했던 그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사실은 없다. 모든 것은 해석이다. Alles ist Interpretation. 모든 사실은 해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죠? 다른 말로 니체적 용어로 특정 사실은 가치가 설정됐다 이 말. 가치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죠? 이게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경험적 사실에 의하여 특정 명제가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도 그 사실은 특정 가치에 의하여 해석된 거라는 거예요. 과학의 모든 이론은 이미 가치에 의하여 떡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역시도 오늘날은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혁명은 또한 놓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가치 평가된 거고 그 사실은 해석된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사실은 없다. 모든 사실을 해석할 때 거기에는 그것을 해석하는 과학자의 특정 선입견과 특정 전이해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되게 놓치고 있어요. 과학자들 하면은 완전히 어떤 자기가 앞서 갖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면제되어서 특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실험 결과를 내놓는 이런 자들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실증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칸트의 또한 분석명제와 종합명제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으로 가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이 논리 실증주의를 박살내버려요.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과학 철학자들이 슐리크, 그 다음에 카르낙, 이런 사람. 그러니까 특정 명제는 경험에 의하여 검증 가능해야 돼. 어떤 사실은 논리적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명제의 문장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돼. 그 진리 구조는 움직여서는 안 돼.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특정 명제가 검증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또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간 과학 철학자가 칼 포퍼야. 그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열린 사회와 적들을 썼던, 얘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그의 객관적 지식, 오브젝티브 나리지,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conjecture and refutation, 추측과 반박. 거기에 그 책 제목에서 이미 나타나듯이 특정 명제가 과학이 되려고 한다 하면은 어떤 경험에 의하여 검증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반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리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폴서피케이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증 가능한 것만이 과학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죠? 뉴턴의 시대에는, 이게 칸트 철학과 함께 가죠. 뉴턴의 시대에는 어떤 그 절대 공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전자기학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점점. 그러나 이런 것들의 전이해가 없이 상대성 이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뉴턴의 절대 공간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관찰자의 관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철학의 가치가 합니다. 칸트의 철학이 뉴턴과 함께 했다면 이미 니체가 앞에 있었고, 니체는 관점주의와 상당히 앞서간 철학자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도 없다. 모든 것은 해석이다. 이거 정말 혁명적인 말이야.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서 또한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의 혁명은 바로 이해의 선구조야. 모든 이해는 앞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사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대로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열에 대한 어떤 측정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뭐 하이데거로부터 이게 다 간 거야. 하이젠베르크의 이건 역시도 데리다의 해체 개념, 둘레즈의 차이의 개념, 이런 것과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떤 논리로 안 되면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해. 그죠? 정말 비열한 거야. 우린 이런 문화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 본인이 하다가 실력이 안 된다든지 어떤 열등한 위치에 가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인격을 공격해 버려요. 타인을. 이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돼. 사실은 이 과학자들 역시도 철학을 정말 중요히 여겼어요. 아인슈타인만 해도 거의 칸트 철학과 또 당연하겠지만 또한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모든 창조적 사고는 철학의 고전으로부터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 사변적인 것을 우습게 보지만 이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사변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났어. 오늘날의 세계도 여러분. 그리고 62년도에 1900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하여 어떤 과학의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토마스 쿤 있잖아. 그죠? 토마스 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또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니체는 당연히 많은 과학자들이 읽겠죠. 그죠? 그런 정도. 비트겐슈타인은 칸트를 좋아하고 헤겔을 거의 사이비 철학자로 규정해. 칼 포퍼도 그렇죠. 그죠? 칼 포퍼는 마르크스, 플라톤, 헤겔을 거의 사이비 철학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엘렌 소카리,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들, 락강과 그 다음에 또 이리가레,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이 자연과학의 공식과 이론, 그래프를 함부로 사용한다라고 지적으로 사기를 친다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한다고.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어떤 명제가, 그죠? 과학이 되려고 한다면 그 명제는 언제나 경험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칼 포퍼는 판증 가능해야 그것은 과학의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반증되어 왔어. 그죠?
상당히 일리가 있죠. 뉴턴의 시대에 제기될 수 있었던 과학적 질문, 문제는 20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위에는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과학 역시도 혁명의 역사, 그것이 자리 잡기까지의 어떤 많은 과학자들의 반동과 긍정의 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중세 신학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 지구가 아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러면 지구가 돈다 그러면 나는 왜 가만히 있는데 어지럽지 않느냐? 왜 내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느냐?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갖고 반박을 했겠죠. 그죠? 특정 과학의 역사 역시도 어떤 이론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식이었던 것, 아니면 일반인들의 잡담이었던 것이 이제 과학이 되는 거예요. 정과학에서 과학의 시대로 가는 거야. 그죠? 과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멀 사이언스가 나타나. 이 토마스 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학이 나타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얻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또 다른 가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럼 위기가 오죠. 그죠? 그 위기가 고조되면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서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이론이 또 자리를 잡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특정 관점의 선구조가 있는 거야. 방법 역시도, 과학은 우리가 방법이라고 알잖아. 그죠? 방법 역시도 그 자체로 객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가능한 것은 참이다. 여기에 반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칼 포퍼의, 그죠? 그 반박의 역사, 비판의 역사, 추측의 역사에 의하여 과학은 또 발전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과학자의 전이해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과학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다양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지식의 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과학자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개념도 시대가 달라지면 과학에도 에피스테메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면 특정 개념은 다른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파이엘 아벤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특하게도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이, 이게 물론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이해의 선구조의 혁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포스트 모던적 과학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작품들이 막 쏟아져요. 헝가리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했죠. 그죠? 마이클 폴라니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과학 철학자죠. 그죠? 58년도에 진리와 방법이 60년대에 나오죠. 가다음에. 재미있죠. 그죠? 퍼스널 나리지, 인격적 지식이라는 작품을 출간한다고. 거기에서 자연과학적 지식 역시도 그 과학자의 인격적 주관의 역할이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응? 특히 무언의 암묵적 인격의 작용이 과학적 지식을 설정하는 과학자의 이론에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나 어떤 이런 거, 추측 이런 거는 과학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칼 포퍼는 추측이 없으면 과학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 역시도 추측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이해를 통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특정 전통에 기속되어 있으면서 그걸 다시 해석하는 특정한 선입견을 갖고 특정 과학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어떤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가설이 나오면 그걸 갖고 또 새로 씨름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거야. 믿음은 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마이클 폴라니는 과학적 지식에 이러한 인격이 작용하게 되면서 주관의 열정이 작용하게 되면서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까지도 있어야 과학적 지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다머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의 성구조는 전통, 선입견, 권위에 대한 어떤 앞선 이해가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본 거잖아. 이건 역시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방법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언제나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해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철학이 너무나 이 방법에 의존하여 정신과학의 어떤 토대를 놓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저항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물론 하이데거가 있었고, 뭐 딜타이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 자였어요. 이런 방법을 갖고 정신과학의 토대를 놓게 되면은 후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했어요. 후설의 현상학도. 그렇게 되면 이 정신과학의 본유의 어떤 삶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론은 다양하지만 자연과학의 방법을 갖고 정신과학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뭐 데카르트의 방법소설부터 나타나는데 이거 거부하는 거죠, 그죠? 뭐 하이데거도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철학적 해석학을 기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자연과학자들이 사용했던 자연과학의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자들 역시도 진리와 방법에서 방법만이 아니라 가다머가 말하는 이해의 성구조, 이해의 삶의 해석, 이것을 함께 작동시키고 있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니 이후에 62년도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얘도 이미 강의를 해서 단편 강좌에 묶어놨는데, 거기에도 정과학이 있었고 과학에도 특정 에피스테메가 있다는 거야. 푸코적으로 특정 시대에 통용되는 과학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칼포포적으로 언제나 반박되고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잠정적으로만 진리라는 거예요. 과학적 진리 역시도.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과학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과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돼. 천동설의 시대가 지나면서 지동설의 시대가 오죠. 태양 중심의 시대. 그렇게 되면서 지구의 질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뉴턴 역학이 또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과학의 역사에서 특정 담론은 그 시대에, 그죠?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거야. 문제적 담론을 일으켜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철학적 해석학에서 말하는 이해의 성구조가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객관적 지식에도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전통의 영양사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전에 뉴턴 역학이나 과학의 역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공중에서 이게 붕 떨어질 수 있나? 공간 개념만 갖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특정 시대에 특정 에피스테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학이 되는 거야, 이제. 다양한 과학자들에 의하여. 지동설이 이제 옹호되면서 안정성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또 다른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그 이론이. 그리고 그 이후엔 이제 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언제나 이미 해석하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실은 과학자들의 가치에 의하여 해석된 거예요. 68년도에 하버마스는 엘켄트니스 운트 인터레스, 인식과 관심이라는 작품을 제출해요. 하버마스는 특히 과학기술의 어떤 지배의 의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비판하죠. 그죠? 비판 이론에서 있잖아. 그죠? 하이데거와는 또 다른 방식인 거예요. 인식과 관심 역시도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에 상당히 영향받고 있어요. 가다머에. 하이데거 가다머 라인. 인터레스. 관심은 뭐예요? 인식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지식은 뭐야? 기술적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과학의 어떤 인식은, 지식은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관심은 뭐야? 지식의 관심은 바로
해방에 관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학문은 특정 관심, 특정 이해, 특정 지식의 앞선 이해를 갖고 그 과학의 어떤 구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해석하는 거야. 동일합니다. 인문과학과 순수한 자연과학, 인문과학, 물론 성향은 달라. 성향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인문과학의 요소가 전혀 없이 자연과학이 돌아간다. 이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과학 역시도 사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특히 파이얼 아벤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스트리아 출신 과학 철학자인데, 파이얼 아벤트 역시도 과학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정 공동체의 방법은 다른 과학 공동체의 방법과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공동체의 방법은 다른 공동체의 방법과 일치될 수 없는 거예요. 약분할 수 없는 거예요. 공약 불가능성. 토마스 쿤과 같이 동일한 용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against method인 거예요. 과학의 방법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다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어떤 철학적 해석학을 서포트하는 용어들이야. 가다머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결국 과학자의 심미적 주관에 의하여 판단되고 결정될 뿐인 거야. 그래서 특정 방법이 다른 모든 방법을 지배하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미적 주관에 의하여 과학자마다 선택할 뿐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 철학적 해석학과 같이 가는 거야. 파이얼 아벤트, 그 다음에 토마스 쿤, 마이클 폴라니, 그 다음에 힐러리 퍼트남은 이게 이제 1990년도에 사실과 또한 가치의 이분법을 이야기해. 니체가 이미 1세기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힐러리 퍼트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역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이든 아니면 사회과학, 인문과학, 아니면 누가 말하든 사실이든 그 사실에는 가치가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해석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실은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문이 인문과학보다는 자연과학이잖아. 자연과학의 사실 역시도 가치가 담지되어 있으면 가치 역시도 현실적 사실이 담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실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도 이런 정도까지 온 거야. 사실은 이 과학자들에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철학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모르면 사변적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정말 미약한 거죠, 그죠?
그 지성이 얼마나 본인이 모르면 사변적이고 없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주의가 무너진 계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특히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하여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비트겐슈타인을 말하면 특히 논리 철학 논거에서 철학의 사명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걸 나누는 거다. 이건 뭐 칸트를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칸트가 이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경계를 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명제는 경험적 사실에 의하여 검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는 그죠? 이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카르납이나 아니면 슐리커나 칼 포퍼 역시도 여기 갇혀 있어요. 칼 포퍼 역시도 철학자의 관점에서 열린 사회와 적들을 읽으면 정말 단조로워. 예를 들면 시인이 자연과학자가 쓴 시를 읽는다라고 생각해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삶의 다양한 영역들은 다원적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실증주의자에서 벗어나는 지점인 거예요. 이미 논리 철학 논거에서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럼 윤리가 없어요. 응? 미와 추를 판단하는 미학적 판단, 예술의 영역도 배제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삶이 얼마나 단조로워져. 말할 수 있는 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야. 그 경계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죠? 실천적 행동의 영역, 윤리적 판단 역시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신과 신의 문제, 이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의 영역인 거야, 이미. 뉴턴 역시도 형이상학에서 실체로 간주되어 왔던 인과율이 얼마나 중요했어.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응? 관계하고 있어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 우주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역시 사변적 사고를 한다니까. 형이상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과학자들 역시도, 그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신비인 거야. 마치 하이데거의 존재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이후에 철학적 탐구에서 어느 게임의 다원성, 삶에는 단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참과 거짓의 명제만이 있는 게 아닌 거야. 이미 헤겔이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삶에는 다양한 어느 게임의 영역이 있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적 명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락강의 욕망의 언어를 소칼이 이해했을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연과학자가 정신분석학자의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그걸 다 이해했을까? 단지 그가 사용하는 어떤 자연과학의 그래프라든지, 그죠? 수학의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사기를 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가 과연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없다라고 증명했는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술가들의 감성을 이해했을까? 소칼이 과연? 이 둘을 다 한다라는 거,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술의 영역과 문학의 영역과 정신분석의 영역을 사기를 치는 것으로. 프로이트 역시도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무의식의 학문인 정신분석학을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던졌지만은 정신분석에 의하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고 있고, 그죠? 그것이 문학과 예술에 적용되면서 얼마나 많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는 거. 소칼이 사는 세계랑 락강이 사는 세계는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파이얼 아벤트의 어게인스트 메서드 역시도, 폴라니의 펄스널 나리주 역시도 이걸 인정하라는 거거든. 이 삶은 다양한 영역에 의하여 다양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이야기하는 객관적 사실의 명제만이 통용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시도 거부하고 문학도 거부하고 예술도 거부하고 윤리도 거부하고 다 거부해버려.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역까지도 다 거부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참이라고 하자. 명제가 거짓과 참으로만 나누어지나,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음과 나쁨 나누어질 수 있죠. 벌써 여기에서 특정 명제들은 다 배제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경직되겠어요.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삶의 다원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명제만이 다는, 거기다가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 역시도 언제나 이미 해석학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사고, 과학자들이 특정한 사실을 증명할 때, 기낙과 연역을 사용할 때, 특정 개별 사실로부터 일반 법칙을 끌어낼 때, 보편 법칙으로부터 개별 사실들을 제시해 나갈 때, 관찰과 실험을 할 때, 그 모든 행위에서 그들 역시도 앞서 잡은 성구조를 갖고 와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추측하고 믿음을 갖고 특정 공동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의 권위를 인정할 때도 있고 그걸 파괴할 때도 있으며, 또한 특정 선입견을 갖고 있으며 그 선입견을 검증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가 과연 완전하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 분명히 둘은 다른 것이지만 자연과학자 역시도 언제나 이미 철학적 사고를 사용해서 자기의 창조적 연구물을 제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과학 역시도 해석된 것. 과학 역시도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 해석되지 않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사태를 보는 것처럼 과학 역시도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꾸어 사유할 줄 안다라는 것. 비현실을 생각하는 자들에 의하여 현실은 언제나 새롭게 창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이 아감벤의 말을 마지막으로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